그거 팔아서 다 썼다. 몇 억이라는데 그걸 어디다 다 써요? 설마 큰 오빠한테 다 줬어? 병원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고 기부도 좀 하고 했다. 왜? 뭐? 그래서 그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남았어도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 나 죽을 때까지 쓸 재산인데. 아, 그니까 얼마 남았는데요? 알아서 뭐 하게? 나중에 내 똥기저귀 갈아줄 생각 아니면 1,000만 원이 남았든 1억이 남았든 신경을 꺼라. 아니요, 엄마. 우리 말이 사실이에요. 진짜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는 억울해서 살겠어요. 이렇게 장난만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차별이요? 차별이라고 하셨어요? 도련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모 외면하고 사셨잖아요. 그렇게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아놓고는 정작 어머님 아버님 힘들 때 나 몰라라 한 게 누군데요? 장남 차별이요? 저희가 무슨 혜택을 누렸는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로 인간이라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인 저도 두 분 고생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자식들끼리 억울한 애만에 할 문제예요? 어머님 돈인데. 정말 엄마한테 뭐라도 받으셨어요. 형수, 헛다리 짚지 마시고 저희 집에 신경 끄세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심수용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 씨는 인간이란 참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남편의 형제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외동딸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던 터라 잘 알지 못했는데 돈 앞에선 부모도 뭣도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기 싫어 아픈 노부모를 나 몰라라 했던 형제들. 그 이유는 그래 보았자 받을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여유롭게 살아보지 못했던 부모이니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연히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된 형제들이 뒤늦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몫을 내놓으라며 말이죠. 아직 살아계신 시어머니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돈 타령을 하는데 내 형제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사람인지 악귀인지 구분이 가질 않았습니다. 시부모 병수발을 10년 넘게 들었던 심 씨는 졸지의 돈에 눈이 먼 불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심 씨도 쉬운 일이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 씨 부부가 아니라면 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형제끼리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우습고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은 심 씨보다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나 시누이 중 누구도 더 이상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두지 않았죠. 심 씨의 남편 강성철은 삼남매 중 첫째입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남이라고 더 주거나 차별하는 분들이 아니었고 심 씨의 남편은 책임감이 큰 사람이었죠. 남편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던 시부모님이지만 삼남매를 키우기에는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옛날 분들 치고는 교육에 깨어 있어 모두 고등학생까지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부모님의 권유도 불구하고 심 씨의 남편이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일찍이 돈을 벌어 동생들은 전부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심 씨의 남편은 뒤늦게 야간 대학을 나왔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지. 남편은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늘 씁쓸해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굽은 등만 기억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요. 남편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 씨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함께 살았으니 말이죠. 고생만 하시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심 씨도 안쓰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제3자인 심 씨가 보았을 때도 시부모님은 자식밖에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만 아니었다면 여유롭게 사셨을 텐데 늘 그놈의 자식을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들을 돌보지 못했죠. 자식들은 이미 다 컸는데 참 받았던 것을 부모에게 갚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심 씨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가져가려고 안달인 남편의 다른 형제들보다는 적어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 씨는 결혼할 당시 시집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이 모은 돈만으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 아끼고 아껴 천천히 집을 늘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심 씨 부부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그때는 시부모님에게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 씨 부부는 자발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것이기에 그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결혼할 때는 한바탕 난리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과한 요구를 해서였는데 시부모님이 버거워하니 심 씨 부부가 좀 더 보태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은 대출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부모 되기가 참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심 씨로서는 미래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인까지 뒷바라지에서 결혼까지 시켜줬으면 그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했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아두면 자식들이 털어가고 또 모아두면 자식들이 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초기 자금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왜 아버지한테 손을 벌려? 어느 날 명절에 모인 가족들. 시동생이 시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심 씨를 비롯한 여자들은 음식 준비를 하며 한 발짝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골치가 아픈 듯 했고 남편은 시동생을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심 씨의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지만 얼마 뒤 결국 시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갔다는 걸 알고는 심 씨의 남편이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미쳤구만 정말. 당시에 수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고 특히나 시부모님에게는 더 그랬는데 그걸 홀랑 가져가 버린 시동생에게 남편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곧 IMF가 닥치는 바람에 그 돈은 영영 찾을 수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금방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시동생은 한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실패를 했으면 얼른 뭐라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텐데 임신한 작은 동서도 내팽개치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돈이 사라지자 크게 상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그 지경을 하고 있으니 돈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죠.
결혼할 때 그렇게 콧대 높았던 신우이의 시집도 IMF에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크고 작게 시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심신애라고 IMF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안 힘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 망했고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도 잘리거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 씨의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여보, 우리도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보자. 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빌려서 숨통 좀 트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면 되지. 심 씨도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줘서 난리인데 심 씨 부부는 맞은데도 더 받는 거 하나 없었고 오히려 동생들 뒤치다꺼리 했으니 말이죠. 먹고 살만 할 때는 아깝지 않았던 돈이 이제 와서는 아쉬워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도 젊은 우리가 더 낫지. 그리고 손 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도 나중에 우리 애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봐. 심 씨도 자식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을 테지만 구체적인 상상을 하니 갑갑하긴 했습니다. 자식들이 심 씨만 바라보며 손을 벌리면 괴로울 것 같았죠. 처음엔 남편에게도 서운했는데 이내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몸뚱이라도 있기에 심 씨 부부는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 휘청거리긴 했지만 극복해냈고 다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처가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차렸고 시누이도 맞벌이를 해가며 일어섰죠. 그 시기를 지나니 모두들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려간 남편의 형제들은 형편이 나아져도 돈을 돌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자식들 살리려고 노력했던 부모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았죠. 잊고 살아야지 뭐. 그런 시부모님은 환갑이 한참 지나도 일을 손에서 놓질 못하셨습니다. 심 씨는 그런 시부모님과 그 자식들을 보며 자식들이란 죽을 때까지 부모의 양분을 빨아가는 존재들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심 씨가 아직 40대이던 시절에 제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리가 좋지 않아 자식들끼리 음식을 나눠서 하기로 했었는데 생각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을 이것밖에 안 해오면 어쩌자는 거야? 홀수로만 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딸랑 세 가지만 해. 부족하면 여기서 하면 되지. 그럼 나는 뭐하러 집에서 나무리며 뭐며 다 해왔겠어? 에이, 애초에 제사 음식을 한 집에서 준비해야지. 이게 뭐야? 그건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모여서 해, 그냥. 번거롭다, 번거로워. 안 그래요, 형수님? 심 씨를 돌아보며 시동생이 물었지만 심 씨는 제 몫을 제대로 해왔습니다. 애초에 다 같이 모여서 하자는 말에 싫다고 했던 것이 시동생이었으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사라는 게 음식만 한다고 끝이 아니었고 장보고 청소하고 한번 제사를 지내려면 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시부모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형님 내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장남이니까. 심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 표시하진 못했습니다. 심 씨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막대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니 말이죠. 아이고 됐다. 그냥 여기서 해. 음식도 내가 할게. 시부모님의 말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누이까지 심씨 부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음에도 각자 음식을 싸오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과 시누이 모두 투덜거렸습니다. 작은 동서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그리고 제사를 한 번 더 지내보고 결국 심씨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예 안 지낸다면 모를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씨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사 가지고 계속 신랑이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늦었네. 그러게. 형수님,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인간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면 돌아오는 대답 또한 한결같았습니다. 그래도 장남이잖아요. 맞아. 장님이 괜히 장남이야? 장남이라고 제대로 된 대접이나 받고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심씨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제사 음식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지만 아무래도 심씨가 제일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턴 제사 지내지 말고 명절에도 모여서 밥 한 끼나 먹자.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멀쩡히 하던 제사를 왜 없애요? 우리가 지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큰애만 고생시킬 수야 있냐. 맏며느리가 맏며느리고 뭐고. 너희는 그동안 준영이 엄마 고생한다고 인사라도 제대로 해봤냐? 평소엔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시동생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빠. 너도 말 보탤 것 없어. 평소엔 오는 것도 귀찮아하던 놈들이 왜 이래? 그렇게 아쉬우면 너희 집에서 지내자. 아니, 왜 저희 집에서? 저는 딸인데. 딸은 자식 아니냐? 그러자 장님이니 재산이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갔죠. 심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의식은 되찾았지만 다시는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시아버지의 팔순이었으니 연로하시기도 했고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어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혼자서 돌볼 수가 없던 상황이라 형제들끼리 누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누군가를 돌보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합가에 대한 의논을 하기로 했죠. 형님,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약하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어디가 아프다 했으니 핑계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재수 씨 골프도 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몸이 안 좋다고? 그러자 시동생이 크음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몸이 약하니까 운동이라도 하라고 제가 보내는 거죠. 말이나 못하면 덜 얄미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심씨는 시동생이 이렇게 나올 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심씨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심씨와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남편이 시누이를 돌아보자 시누이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우리 석현이 이번에도 대학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상관이 왜 없어? 집에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애가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를 해? 여태까진 그렇게 마음 편히 공부를 해서 삼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할지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기에만 급급한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의하자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부모인데도 말이죠. 남인 심씨도 마음 쓰이고 심란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정말로 부모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꼭 남편의 형제들만 만나면 스스로가 그래도 나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는 않겠다는 말이잖냐. 아니, 형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 모시는 게 아니고 못 모시는 거죠? 그러게? 왜 우릴 나쁜 사람을 만들어? 솔직히 나는 오빠가 모시고 살 줄 알았지, 당연히. 신우이의 말에 시동생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형님이 오라고 하길래 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회의까지 할 문제인가 싶네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하지.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단물만 쪽 빼먹고 자식돌이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땐 장남 해대는지 몰랐습니다. 너희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너희 어떻게 키우셨는지 몰라서 그래. 아니, 우리들만 자식이에요? 형님은 꼭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네. 빈정거리는 듯한 시동생의 말에 남편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죠. 뭐, 아버지도 거둥이 편치 않으시고, 어머니도 허리도 아프고 그러신다면서요. 두 분이 나란히 들어가면 좀 낫지 않겠어요? 막말로 어머니 아버지도 말년에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이 멀쩡한데 요양원 같은 곳에 모실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시아버지도 부축해줄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에 심씨도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이럴까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형제들끼리만 모였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시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선뜻 시부모님을 모시자고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씨의 막내딸인 수연이 심장질환이 있어 작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부모님을 모시자고 차마 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심씨 또한 그 때문에 더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심씨에게 분명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고된 길을 스스로 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의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시동생과 신우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심씨는 마음이 더 술렁거리게 됐습니다. 참, 모셔서 받을 거라도 있어야 마누라한테 한번 얘기라도 해보지. 아이고, 나보고 시부모 모시라 그러면 집 한 채는 줘야 생각 한번 해보지. 안 그럼 못해. 아버지, 집 빚졌냐? 그럼 네가 모시던가. 그 시골집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친정부모 모시고 산다는 소리 했다가는 우리 집 뒤집어진다. 왜 아직 그러고 사냐? 허이구. 오빠는 언니 눈치 보느라 핑계댄 거 모를 줄 알고? 솔직히 엄마 아빠 돈 가져가서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었으면 오빠가 모시고 살아야지. 야, 그러는 너는 시집 간다고 한 재산 떼어간 거 잊었어? 피차할 말 없는 사람들끼리 헐뜯지 말자.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심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남편이 보지 못한 게 다행인 듯 했습니다.
만약 심 씨의 형제였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생각에 잠긴 심 씨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야? 아직 몰라.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병원? 헐, 자식이 셋인데? 그 말을 듣자 심 씨 본인도 남을 욕할 처지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곧 휴대폰에 몰두를 했지만 자식이 셋이라는 마지막 말과 시동생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한 뒤 잠들기 전 조용히 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살자. 뭐? 왜 놀라? 다들 안 된다고 하니 우리밖에 더 있어. 수연이야 뭐 건강관리 잘하면 되는 거고.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 나한테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모가 자식 키워줬으니까 자식도 부모 모셔야지 당연히. 수연이는 뭐래?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러자 남편이 옆에 누워 부스럭거리며 얼굴을 쓸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젖은 목소리로 심 씨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셨으면 당신도 당연히 모시고 살자고 했을 거 알아.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한 걸 늘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를 외면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동생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부모님 사셨던 시골집이라도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라고 선심 쓰는 척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심씨 부부는 1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준철아, 이번 주엔 네가 어머니 좀 병원에 모시고 가줘라. 아, 이번 주요. 그래. 나도 몸을 뺄 수가 없고 네 형수도 요즘 바빠. 아이고, 누구는 안 바쁜가요? 문희한테는 전화해 보셨어요? 여행 갔단다. 어쩌죠? 저도 좀 곤란한데. 바쁘냐?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병원은 어떻게?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일단 알겠어요. 그래. 좀 부탁한다. 시부모님의 병원 문제도 이렇게 설득하고 부탁을 해야 어쩌다 한 번씩 움직이는 시동생. 그리고 딸이라는 핑계로 자식의 의무는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시누이. 어지간하면 심씨 부부도 부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씨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지 한두 해 지나자 시동생과 시누이를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명절에 자기 자식들이 집으로 인사를 온다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그게 훨씬 좋았습니다. 밥해줄 입이 줄어들고 얄미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다만 시부모님이 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드려요? 정확하게 머릿수대로 갈라야죠. 조의금을 분배하는 걸 가지고 딴지를 건 시누이를 심씨가 황당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시누이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주자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장사를 해서 번 돈도 아닌데 말이죠. 장례 치른 비용은요? 어지간하면 큰 소리 내기 싫으니 원하는 대로 해줬을 테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냐 물은 적도 없는 시누이였습니다. 그래놓고는 돈 때문에 기웃거리는 걸 보니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살아생전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했던 시누이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버지 해가며 울었던 사람과 지금 축의금을 머리수대로 가르자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나 싶었죠. 너는 그걸 똑같이 달라고 그러냐? 형님네가 조의금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아버지 앞으로 온 것만 좀 떼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남편도 핏발선 눈으로 가만히 동생들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은 허옇고 까끌했습니다. 반질반질한 동생들의 얼굴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봤자 고작 몇백이었습니다. 그깟 몇 푼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고 너희 목 챙겨서 가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실랑이를 하고 있던 남매가 멈췄습니다. 잊고 있던 어머니의 존재가 이제서야 생각이라도 난 듯 말이죠. 역시나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없자 그 뒤론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장점인가 싶었죠. 그러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니, 엄마 앞으로 시골에 땅이 있었어? 신우이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땅? 내가 여기 근처 지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말이야. 엄마 집 할 때 웬 땅도 같이 팔았다던데 맞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땅? 아니, 내가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다니까. 1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할 때 엄마 아빠 농사 짓던 땅까지 같이 팔아서 몇 척 챙겼다고. 그거 우리 거 아니고 빌려서 농사 짓던 거 아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소리를 하더라니까. 그 돈 어디 있어? 아니다. 그냥 엄마 바꿔줘봐. 어머니 주무셔. 내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끄는 남편이 심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돌았나 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신우이가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는 내가 모실게. 황서방도 오케이 했어.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꼭 장남만 부모를 모시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있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 앞으로 땅이 있었어. 근데 진작에 그거 팔아서 다 썼다. 몇 억이라는데 그걸 어디다 다 써? 심씨는 어리둥절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오빠한테 다 줬어? 그러자 남편은 더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에 시누이도 긴가민가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싼 병원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고 했다. 왜? 뭐? 그래서 그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남았어도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 나 죽을 때까지 쓸 재산인데. 아, 그니까 얼마 남았는데요? 알아서 뭐 하게? 아니, 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산다니까? 누구 맘대로. 다 허락받았어, 황서방한테. 그래? 그럼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데리고 살래? 그러자 시누이가 말문이 턱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나중에 내 똥기저귀 갈아줄 생각 아니면 1,000만 원이 남았든 1억이 남았든 신경을 꺼라. 대화를 듣자 하니 정말로 그런 돈이 존재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차마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말년에 어머니 병수발을 들 자신은 없는지 잠시 고민하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갔습니다. 심씨 부부는 할 말은 많았지만 울적해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돈의 행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우리 말이 사실이에요? 진짜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는 억울해서 살겠어요? 이렇게 장남만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심씨는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별이요? 차별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모 외면하고 사셨잖아요. 그렇게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아놓고는 정작 어머님 아버님 힘들 때 나 몰라라 한 게 누군데요? 장남 차별이요? 저희가 무슨 혜택을 누렸는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시동생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씨는 울음을 참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인간이라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인 저도 두 분 고생하신 거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자식들끼리 억울한 애만에 할 문제예요? 어머님 돈인데. 정말 뭐라도 받으셨어요, 형수? 헛다리 짚지 마시고 저희 집에 신경 끄세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처음으로 퍼붓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 눈치를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죠. 잠시 뒤에 시어머니가 심씨 부부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장에서 웬 바카스 상자를 여러 개 꺼냈습니다. 이게 웬 거예요? 이게 그놈들이 찾는 돈이다. 상자를 열며 하는 말에 심씨 부부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전부 4억이야. 4억이요? 아주 예전에 농사 짓던 땅을 사뒀어. 너희한테 말은 안 했고.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일전에 집 팔 때 보니까 그렇게나 됐더라고. 그래서 그것 따로 처분하고 난 다음에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뽑아 놓은 거야. 너 주려고. 절 주시려고요? 그래, 그놈들 모르게 하려고 말 안 했다. 나 생활비 할 건 따로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말고. 이거 너희 해라. 내가 썼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돈이야. 은밀하게 속삭이는 시어머니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심씨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도 말이죠.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젊어서 그놈들 안 도와줬으면 그래도 더 남겨줬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안 쓸 거는 있다니까 그러네. 내가 이 나이에 이 돈을 어디다 써? 여태 늙은이들 잘 보살펴준 대가라고 생각해. 이걸로도 부족하지만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애미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 나쁜 것들이야. 지들도 똑같이 자식한테 당해봐야 후회하겠지. 신우이와 시동생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 닥달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뽑아서 썼다는데 달리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씨 부부가 차를 바꾼다던가 이사를 하던가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자 긴가민가한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잠잠해졌죠. 시어머니의 나이는 이제 87세였고
아직까지 심씨 부부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안 좋은 걸 빼고는 대체로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시동생은 사업 실패로 작은 동서와 별거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시누이의 자식은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젓고 말았고 심씨도 신경을 껐습니다. 그런 사람들 걱정은 되지도 않았고 이제는 누구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 죽으면 꼭 복받기 위해서 잘 말해주마. 심씨의 시어머니는 늘 눈을 마주치면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최대한 늦게 말씀해 주세요. 시동생이야 어찌 살던지 심씨의 가족만 행복하면 됐습니다.